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과 인간 5주차 공부를 합니다. 5주차는 우리가 4주차에서 시란 무엇인가, 시의 개념, 시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뭐 시의 본질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두루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3차 시, 사주 3차 시에는 김영랑의 시, 1930년대 순수 시를 대표하는 김영랑의 시와 그의 시적 태도를 중심으로 언어를 매개로 하는 시가 문학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맥락을 도외시한 채, 그러니까 소위 순수 시, 순수 문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문학과 삶이 분리가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고 30년대라고 하는 어떤 민족의 그런 어떤 그 민족의 절멸의 시기, 민족의 모든 것이 절멸의 어떤 그런 시기, 일제강점기에 그런 사회 역사적 현실을 철저하게 배제했던 순수 서정 씨가 과연 문학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다는 것일까, 이렇게 비판적으로 살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1주차 OT에서부터 뭐 틈 나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문학과 인간은 종강 때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 방학 동안에 15주까지 영상 수업 자료를 좀 부지런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매일 한 주씩의 수업 그 자료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3시간 수업이니까, 주당 3시간 수업이니까 1차씩, 2차, 3차씩 하고 50분씩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도 그렇고, 하여튼 뭐 매년 동안, 특히 이제 지난 2년 동안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서 수업 자료 뭐 동영상 다 있는데 그걸 재활용하지 않으려고 새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들긴 해요. 하루에 한 주차 수업, 즉 3시간을 만들고 나면 수업 자료도 이제 좀 검토를 하고 또 더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음, 몸이 굉장히 좀 4주차 수업 자료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몸이 굉장히 아파서 한 2, 3일 정도 쉬었다가 오늘 이제 또 5주차, 5주 1차씩 5주차 수업을 합니다. 5주차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읽는다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5주차 공부를 합니다. 1차시, 2차시, 3차시 나누어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연세대 조광석 선생님의 그림이다. 굉장히 좋아서 내가 우리 문학과 인간, 또 그 전에도 한국 문학의 이해와 감상, 한국인의 삶과 문학, 이렇게 이런 수업을 공부할 때도 시와 관련해서 할 때는 이 조광수 선생님의 이 자료를 내가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설명하는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광석 선생님의 글의 제목은 서정 씨의 목소리는 누구 또는 무엇의 것인가? 지금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 자료를 5주차 수업 자료로 여러분에게 제공할 겁니다. 근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두루두루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서 1, 2, 3차시 이렇게 50분씩 5주차 수업을 이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과 연관 5주 전체는 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읽는다는 것인가, 시를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합니다. 조광수 선생님의 이 자료를 바탕으로 또 두루 그 지난 학기 지도 보니까 내가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지난 학기 지도 보니까 이 자료 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읽는다는 것일까와 관련된 이 수업 자료는 7주차에 지난 학기는 7주차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대로 이제 재활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주차 간에 이렇게 커리큘럼을 좀 다시 배치하고 그랬어요. 지난 학기와 달리. 그리고 또 어, 1주차 OT에서 그 한 학기 강의 계획서를 설명 쭉 하면서 세부 계획 그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주차별 세부 계획을 설명했는데 한 두 개 정도는 순서를 바꾸고 그다음에 15주차도 그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로 좀 바꿨어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역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담고 있는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그 교과 과목의 어떤 수업 목표와 적절하다 싶어서 이제 15주차에 새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하고 조금 한 두 개 정도 배치를 좀 새롭게 했습니다. 그거 큰 문제는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문학과인가 5주 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읽는다는 것인가 공부를 합시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5주 1차 시. 공부만 이제 자료만 가지고 읽으면 설명하면 너무 머리가 빡빡하고 힘드니까 이제 좋은 수업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또 참고할 만한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조공 선생의 그이 자료 서정시 목소리는 우리가 이제 시 그럴 때 이제 시를 분류를 하면 이제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그 되면 내용을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그 서사시, 서정시, 국시. 예. 서사시는 이야기시를 말하죠. 그다음에 서정시는 말 그대로 우리 어떤 정서를 이제 그 표현하고 있는 시들. 극시는 연극적 요소, 연극에서 쓰는 그런 어떤 장르. 그리고 이제 형식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시를 구분하면 이제 여말 선초, 고려말 조선 초에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 문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제 시죠. 이거 정형시죠. 어, 3장 3장 6구 45자 내외의 그 평시조부터 시작해서 어시조 사사시조로 나가는 정형시. 그다음에 이제 글자의 제한이 좀 많이 그 풀린 자유시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정형시, 자유시 또 뭐가 있나? 이제 그것도 중고등학교 때 수업하는 거라서 좀 조금 잊어먹었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내가 설명하냐면 지난 시간에 사주차도 설명했어요. 시 그럴 때는 우리가 서정시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사주 3차 시 지난 시간에 김영랑의 시, 순수 시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또 최두석 선생의 뭐 리얼리즘의 시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내가 또 앞에 가지고 있는데 조금 보충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광수 선생의 글 서정시의 목소리는 누구의 것 혹은 무엇의 것인가 관련돼서 목차가 이렇게 됐죠. 1, 2, 3, 4, 5장에서 누가 혹은 무엇이 말을 하는가 그 다음에 선언적으로 전제된 자의 목소리와 시적 대리자 3. 구성하며 구성되는 발화자의 목소리와 순환 논변 4. 내부로부터 외부로 전개되는 목소리 혹은 단속적 개방의 자리 5. 내재적 분석론과 외재적 환경론의 기랑 서로 이제 마주보고 다툰다 겨룬다 그 목차부터 어렵죠 여러분. 예, 이제 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늘 그렇다시피 이제 그 자료 자체는 조금 어렵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자료 보고 설명하면서는 쉽게 나도 뭐 어려운 거 모릅니다.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식 소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도매로 가져온 물건을
나름대로 이제 좀 그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일단 여러분은 이제 우리 학부 과정에서 교양 과목으로서 듣고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만 이해 또 괜찮고, 이제 그보다 더한 이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할 때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수업 자료를 한번 더 여러 번 이제 읽고 또뭐 두루 참고 자료를 확인해 가면서 보충해도 좋겠죠. 자, 이제 봅시다. 또 이 자료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최두석 선생 평론가 그 책 리얼리즘의 시정신의 일부에서 지금 조금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료는 따로 없지만 뭐 쉬운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거예요. 표현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를 분류하면 대체로 이제 네 가지 로 이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최두석 선생은 설명을 합니다. 이제 한신대 문창과 교수였고 뭐 시인이고 평론가고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정년을 했겠네요. 자, 어쨌든 표현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를 나눌 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뭐냐? 김영랑의, 이거 이제 우리 지난 4주 3차 시험 공부 많이 했으니까,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처럼 감정의 표현을 중요시하는 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이상, 조선시대 또 그 이상의 거울, 이상의 그 본명이 김혜경이죠. 김혜경인데 필명을 이상으로 쓰고 시도 쓰고 뭐 소설도 쓰고 뭐 제13회 아이가 달려가고 이런 시 있었잖아요.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근대라고 하는 일제강점기에 마주하게 된 근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뭐 이런 걸 노래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하여튼 이상의 거울처럼 사유의 표현을 중시하는, 이상의 시는 사유의 표현, 자신의 어떤 생각을, 관념적인 것을, 그다음에 이제 정지영의 난초, 정지영의 난초처럼 이미지의 표현을 중시하는 것. 그다음에 이용학의 시도 또 아주 그 낡은 집,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 농사짓고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집을 버리고 다 이렇게 만주로 중국으로 떠나고 어, 그런 폐하 같은 조선의 어떤 풍경을 노래하고 있는 낡은 집, 이용하기 낡은 집처럼, 그러니까 사건의 표현을 중시하는 시. 다시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표현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략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시처럼 감정의 표현을 중요시하는 시. 무엇을 그 표현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감정의 표현을 중시하는 시가 있다. 그다음에 이상의 거울처럼 사유의 표현을 중시하는 시도 있다. 정지영의 난초처럼, 난초 그 이제 검정 묵으로 난을 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여러분. 그 난초처럼 이미지의 표현을 중시하는 시. 이용의 낡은 집처럼 이제 그 이야기 사건의 표현을 중시, 이걸 이제 단편 서사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서사시는 이제 대체로 길고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에는 또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야기에는 인물과 배경과 사건이 있죠. 이거 이제 소설을 비롯한 서사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용학의 낡은 집과 같은 사건의 표현을 중요시하는 시를 이제 단편 서사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짧지만 이야기가 들어있는 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시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표현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감정 표현, 그다음에 사유의 표현, 이미지의 표현, 사건의 표현을 중요하는 시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 어조나 리듬이 감정과 연결되고 관계되고 시 속에 등장하는 사물이 이미지를 환기시킨다는 그런 점에서 감정이나 이미지가 없는 시는 존재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또 시가 인간의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터이니까 자연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 자연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적 화자는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나 이미지가 없는 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시가 인간의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이제 미세하더라도 사건이 취급되지 않을 수는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시 역시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시마다 아까 설명했던 그 네 가지 표현 대상을 부분적으로나마 포용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네 가지 것들 되면 어떤 감정, 사유, 이미지, 어떤 그 이야기, 사건, 이런 것들이 서로 효과적으로 융합되어서 한 편의 작품을 이룰 것이다. 다만 이제 그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좀 더 많은 이제 뭐 분량을 차지한다거나 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많고 적음, 비중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네 가지가 두루두루 대체로 그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이제 또 다시 그 자료를 그 일장 정도를 설명한 다음에 다시 또 보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일장 누가 혹은 무엇이 말을 하는가, 참 그러니까 시를 우리가 읽잖아요. 음, 시를 읽을 때, 그러니까 시와 소설이 좀 확연히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소설은 다음 주부터 또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있죠. 그러니까 소설은 이야기죠, 이야기. 예, 어떤 인물들이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서 뭔가 진행되는 건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소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설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소설에서는 그 이야기를 텍스트 밖에 독자에게 전해주는 말하는 이가 있죠. 이게 서술자죠. 서술자. 서술자. 근데 시에서는 서술자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서술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 독자가 듣는 거죠. 이를테면, 예, 1인칭 시점은 나, 뭐 3인칭 시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있단 말이에요. 소설에서는. 근데 시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럼 시에서는 이제, 그럼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근데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느낌을, 정서를 노래하거나 어떤 이미지를 전달해 주거나, 이미지를 그리는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화자든 뭐든,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서술자를 또 화자가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화자, 뭐 서술자, 보통 그 혼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이제 서술자라고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화자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소설에서도 말하는 사람.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이거예요. 시를 읽을 때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소설에서는 화자 내지는 서술자 딱 있는데, 그럼 시에서는 누가 말을 하냔 말이에요. 누가? 어? 혹은 또 무엇이 말을 하는가? 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몇 가지 논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문학과 인간 5주차 2022년도 1학기 문학과 인간 5주차 수업 자료로 여러분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전공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내가 이제 이 자료 몇 년 동안 뭐 계속 그 활용했던 글이기 때문에 내가 쓴 글처럼 이제 나한테는 굉장히 친밀해요. 그래서 지금 표시해 놓은 것 중심으로 여러분도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자, 서정시. 시는 서정시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서정시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 좀 이따 이제 그 조금 내려가면 실제로 이제 시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니까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일단 글대로 보면 소정 씨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냐? 아, 누구냐? 그 이를테면 작가? 여러분 그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시를 읽는데 시에서 소위 말한 화자 있잖아요. 화자. 시에서도 화자가 어, 없는 건 아니에요. 시에서도 화자가 있어요. 있는데 이를테면 근데 그 화자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목소리 시에서 화자의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작가 자신일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시를 읽죠. 별다른 생각 없이. 응?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리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들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김소래 진달래꽃 그 우리가 고등학교 그 문학교과서에서 배우고 또 누가 뭐 대중가수가 그 가사를 갖다가 그 차용을 해서 노래도 부르기 때문에 쉬운 건데 나도 외우고 있는데 되면 김소래 진달래꽃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폰에 드리우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누구 같아요? 작가 자신 김소월이 남자거든요. 본명이 김정식, 김소월.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우리다.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이죠. 그 시에 진달래꽃에라고 하는 시는 어떤 이제 이별의 상황에서 그 화자가 나보기 이제 떠나려고 하는 님에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리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이제 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왜 떠나는지도 어디로 떠난다는 것인지도 몇 시에 떠난다는 신경수 소설은 8시에 기차는 떠나는 애도 있는데 하여튼 몇 시에 떠나는지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지 왜 가겠다는 것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그 특히 또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이제 그 시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한아름 아름 따다 뿌리오리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변의 약산은 이제 김소월의 그 고향인 뭐 그 평안도 어디 그 이를테면 광주 같으면 뭐 무등산 이런 얘기겠죠. 무등산 개색에 가득 피어 있는 진달래꽃을 한아름 따다가 가시는 걸음걸이 뿌리오리다. 그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뿌리겠다. 가시는 당신이 가는 나보기가 싫어서 떠나는 길 앞에다가 그 진달래꽃 따다가 뿌리겠다. 고이 받고 가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화자가 남자겠냐 여자겠냐? 뭐 남자일 수도 있겠죠. 떠나는 사람이 여자이고 남자가 이제 뭐 남자라고 해서 뭐 꽃 따다가 이렇게 그 뿌리고 뭐 잘 가시오. 난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소월의 시 전체를 놓고 이제 볼 때 김소월의 특징이 뭐 칠사조인가요? 하여튼 이 조서 이제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한을 담아낸 그런 어떤 정서에다가 그런 전통적인 그 운율에다가 되게 여성의 목소리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이 뭐 고정불변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나보고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코에 보내드리우리다라고 말하는 진달래꽃에 그래서 말하는 그 화자의 목소리가 누구냐,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작가, 시인 김소월의 것이다라고 대입해서 해석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알겠죠? 그러면 작가가 아니면 그럼 누구? 이거예요. 여기. 자, 다시 서정 씨 목소리 주인공은 누구냐? 작가 자신? 김소리 진달것 같으면 작가가 아닌데 그러면 작가의 대리인으로서 서정적 자
작가의 대리인으로서 서정적 차? 아니면 여기서 이제 개념 몇 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작가의 대리인으로서 서정적 자아. 결국 그거예요. 작가 자신 혹은 작가의 대리인으로서의 서정적 자 같은 말이죠. 결국은 작가가 시 안으로 뛰어들 수는 없는 거고, 시를 쓴 사람은 작가인데 작가를 대리한 서정적 자아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아니면 그게 아니면 김소리 진달 것 같으면 이런 거 아니다 아닌 것 같았잖아요. 예. 그러면 텍스트 내부에서 출몰하는 시적 화자, 텍스트 내부에서 출몰하는 시적 화자. 그러니까 작가와 관계없이 텍스트 내에서 말하는 사람. 그 이별의 상황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님에게 잘 가시라. 내가 붙잡지는 않겠다. 오히려 꽃을 따다가 당신이 가시는 길에 뿌리겠다. 난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 이건 역설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 엉엉 울겠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 이별보다 더 깊은 사랑, 뭐 가요도 있죠. 예, 하여튼 그래, 그 시적 화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두 개, 서정적 자, 시적 화자 둘 다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시적 화자라는 거 이제 보세요. 텍스트 내부에서 출몰하는 시적 화자, 그 이별의 상황에서 시적 화자 말하는 사람, 시적 청자도 있겠죠. 그럼 듣는 사람. 이건 누가 만들어요? 작가가 어떤 의도하에 그걸 배치하겠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시적 화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김소래 진달래꽃에. 근데 그러면 그 시적 화자는 누가 만드냐는 얘기죠. 저절로 만들어지나요? 텍스트 바깥에 김소래라고 하는 시인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시인의 목소리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죠. 바로. 그러니까 또 이제 작품을 둘러싼 여러 질서와 환경, 즉 제도의 대리자, 이렇게 세 가지로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서정 씨의 목소리 주인공을 세 가지로, 이것이 AA, 즉 서정적 자, B 시적 화자, A 갖고도 해명이 안 되는 게 있고, B 가지고도 해명이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면 C 작품을 둘러싼 여러 질서와 환경, 즉 제도의 대리자, 이렇게 보는 것이 시를 해석하는데 보다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알겠죠?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따져 보는 겁니다. 다시 시를 읽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5주차 그 주제죠. 시를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읽는다는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죠.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를 그냥 뭐 즐겼죠. 그 향유라고 향 시를 읽는 거죠. 향유 읽고 그냥 그 즐기는 것. 시를 읽는다는 것. 근데 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읽는다는 것일까? 자, 폴드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정시를, 자, 폴드만이라는 사람은 나도 누군지 몰라요. 문해 비평가 이론가이겠죠. 소정시를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원칙은, 지성적으로, 막무가내가 아니라 우리 우리 지성인이죠.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공부를 해서, 원칙은 뭐냐? 시적 목소리 현상을 명확하게 하는데, 시적 목소리 현상. 이 시에서 말하는 이 목소리가, 시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의 거냐? 누구 혹은 무엇이냐? 이걸 명확하게 해야 서정시를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고 있는 목소리가 시인의 독백의 목소리이든, 시를 읽는 이해 과정에서 비롯되는 저자와 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 교환적인 대화의 목소리든 간에 서정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분명하게 할 게 필요하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세 가지, 서정적 자, 작가의 대리인으로서 서정적 자인지, 그냥 텍스트 내에 시적 화자인지, 이것도 저것도 마땅치 않으면 제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이
시적 주체라고 좀 더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겠는지 한번 적절하게 시를 시로든 시를 읽어가면서 한번 찾아볼 겁니다. 예. 자, 여기는 이제 김소월의 초혼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초혼, 어, 죽다가 내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거잖아요. 초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도 이제 가족이라든가 연인이라든가 누구의 죽음을 애달파하는 그런 노래죠. 자, 그래서 자 봅시다. 김소월의 초혼을 시를 찾아서 읽어보면 더 편할 텐데 지금 시간 걸리니까. 자, 초혼을 읽는다는 것은 작품을 통해 김소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초혼을 찾아볼게요. 내가 그게 더 좋겠어요. 여러분도 알만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단 김소월의 초혼을 제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조금 걸립니다. 내가 휴대폰이 이게 조금 낡아서. 그래서 오늘 좀 좋은 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쿠팡에서 공기계를 좀 좋은 걸로.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초혼, 예, 김소월의 초혼도 있고 장윤정의 초혼도 있고 박서진의 초혼도 있군요. 그래서 지금 노래를 장윤정의 초혼을 부르면 안 되겠죠. 김소월 초혼. 자, 봅시다. 어, 김소월의 초혼. 아, 죽은 사람의 정말 못 살겠네요. 내게 이게 에, 음, 예, 찾았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 내게. 지금 이 낡아서 이게 지금 LG의 뭐, G6인가 되는 건데, 예, 자, 하여튼, 김소월이 1925년에 발표한 그 진달래꽃이라고는 시집에 들어있는 시 중에 하나가 초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가사가 본문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에 이제 그 잊지 말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냐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시인 작가일 것인가 아니면 그거 관계없는 그 시 내부에서 발언하는 화자 것인가.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 말이죠.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러니까 나죠. 지금 이렇게 지금 누군가의 죽음을 피통해 하고 있는 이 나는 누구냐.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김소월의 초혼을 읽는다는 것은 작품을 통해 김소월 자신의 목소리,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의 나는 김소월, 이 시인의 목소리다. 요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자, 이제 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가를 자, 설명을 들어봅시다. 서정시란 그러니까 시적 자아가 서정적 방법으로 자신을 풀어낸 것이라고 하는 기존의 그런 어떤 합의에 기초한 관점에 의하면 김소월의 초혼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김소월의 시 초혼에서
말하는 이의 목소리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인 김소월 자신의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도 이 초원을 읽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 알겠죠? 어. 그런데 시가 시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어느 정도 효과로 구성되는 것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시인의 육성과 작품 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의 간극을 승인하며 시 역시 발화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어떤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소위 서정시란,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시라고 하는 것은 시적 자아가 서정적 방법으로 자신을 풀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시에 대한 어떤 개념에 의한다면 김소월의 시 초원에서의 나는 작가 자신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다른 의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형식주의라고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시가 일상 언어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언어적 효과로 구성된 것이다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건 하나의 발화다. 그러니까 내적 그러니까 작가 자신과 굳이 관계없는 그 어떤 그 시 내부의, 텍스트 내부의 발화, 내부에서 말하는 목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이제 내용보다 형식을 이렇게 좀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이 공산주의 문화의 미해학에서는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노동자 농민을 각성시키고 그들이 부르주아의 그런 어떤 계급 철폐 투쟁의 앞전이로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렇지만 특히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 문의 미학이, 뭐 영화나 문학과 같은 이 문의 미학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정서적 어떤 그 정서에 즉각 이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 하나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선동에. 그래서 내용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형식주의는 내용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한단 말이에요. 낯설게 하기,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제 그 도망을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아요. 그래갖고 새로운 뉴 크리티시즘, 신비평,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신비평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그 러시아 형식주의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소시루라든가 이런 언어적 구조주의자들의 이론과 접목을 해서 이제 이런 그 시인 자신과는 관계없는 그 텍스트 내부에서 발언하는 화자의 목소리다. 이렇게 규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시를 읽을 때는 시에 드러난 화자의 어조, 톤, 화자의 말을 듣는 이를 전제로 했을 때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 그러니까 김소리 진달래꽃, 그렇죠. 뭐 김소리 진달래꽃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봤지만 이미 떠나려고 하는 이별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화자의 목소리 톤은 어떻습니까? 애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송의 태도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실 때 양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뿌리우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함께 주목하기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라면 같은 김소월의 시지만 초원과 달리 진달래꽃을 읽는 이의 주요 관심사는 결국은 환송의 태도, 시적 화자의 환송의 자세와 태도가 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같은 김소리라고 하는 시인의 초원을 읽을 때, 진달래꽃을 읽을 때 각각의 시에서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냐?
초원을 읽을 때는 시인 자신 김소월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이 시를 해석할 수 있고, 근데 김소월 되면 그 진달래꽃의 경우에는 김소월 시인 자신이라고 했을 때는 이 시를 읽을 때가 읽기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감하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시인을 대시하는 서정적자가 아니라 시 내부에서 발언하는 목소리, 화자, 그 시적 화자다라고 이렇게 하면 시를 읽어내는데 무리가 없겠다. 알겠죠? 서정적 자, 시인을 대신한 작가를 대신하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서정적 자, 작가와는 관계없이 텍스트 내부에서 발언하는 화자, 시적 화자. 이것만 여러분이 여기서 구분하면 돼요. 서정적 자와 시적 화자. 알겠죠?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지금 5주차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읽는다는 것일까? 시의 목소리는 누구 혹은 무엇의 것일까를 절반은 이해하는 거예요. 알겠죠? 서정적 자, 그러니까 초혼의 경우, 그다음에 진달래꽃의 경우, 시적 화자. 이 뒤에 이 글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설명을 할 거니까 전혀 어렵지. 여러 번 이제 다른 비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나도 처음에 이 몇 년 전에 이 자료를 봤을 때 신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뭐 그렇게 좀 까다롭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 번 뭐 보니까 아주 분명해요. 아주 분명해.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 아니겠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시를 읽을 때 그 시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해석을 해요. 시를 읽을 때도 즉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잘 전달됐을 때 우리가 감동을 하거나 그 애달픈 마음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뭔가 각성의 어떤 상태에 이르거나 그러겠죠. 의미, 내용이 잘 그 파악이 됐을 때, 해석이 잘 되었을 때 그러겠죠. 근데 바로 문학 작품을 특히 여기서 이제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에서 말하는 이 목소리는 누구의 것이냐 혹은 무엇의 것이냐, 시인 자신이냐 아니면 시라고 하는 텍스트 내부에서 발언하는 화자의 목소리냐, 그걸 잘 구분할 때 이 시를 훨씬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주차는 프롱 시에서 서정시의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냐, 요걸 지금 서정적 차 아니 시적 화자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좀 더 이제 그 어떤 제도와 관련된 또 그 시적 주체 뭐 이런 얘기를 또 조금 할 겁니다. 2차시 3차시 가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음, 여기 봅시다. 그래서 서정적 자 대신 서정적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정적 자는 시인을 대신하는 그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네, 근데 그 서정적 자 대신에 시적 화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가와 관계없이 그 텍스트 내부에서 발언하는 목소리, 예? 시적 화자 그 말이에요. 그 용어를 그럼 사용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던 거요. 러시아 형식주의자를로부터 시작한 영국과 미국의 그 소위 신비평론자들의 문학적 태도로부터 이 시적 화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이제 주창을 하고 그로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뭐 그 얘기예요. 시적 화자라는 용어를 통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뭐라고요? 화자의 성별, 성격, 기능, 역할, 관계. 다시 말해서 시적 화자에 대한 분석은 시 내부에서 반론하는 목소리가 서정적 자와 동일시되는 작가 육성이 아니라 허구적 파라임을 전제로 한다. 자, 문장을 좀 기니까 잘라서 또 다시 설명할게요. 서정적 자가 뭐라고요? 작가가 자기를 대신하는 화자를, 즉 김소월의 경우에 초원에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했을 때 그 나의 목소리는 작가 자신의 목소리다. 작가의 목소리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읽을 때 그 초원을 충분히 우리가 해석하고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시적 화자라고 했을 때 예컨대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경우에는 죽어도 아니는 뭐 흘리우리다 양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는 길에 뿌리우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화자의 목소리의 주인공을 작가 자신 김소월로 해버리면 좀 뭔가 이상한데, 예, 나 감동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의미 전달이 충분히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작가 자신과 관계없는 그 시적 어떤 상황 속에서 자 이별하고자 하는 나를 떠나려고 하는 임에 대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이별의 상황 속에서 그 떠나는 님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로부터 그 시적 화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작가 자신과 분리해서 시적 상황 속에서 그 화자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를 진달래꽃을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 따라 시적 화자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를 읽을 때 여러분이 뭐 책상에 있거나 안에 시가 있고 그러면 펼쳐 들고 이제 거기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 그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주체가 즉 화자가 작가 자신일 수도 있고 작가와 작가 자신과는 무관한 시적 시 내부의 그 텍스트 내부의 어떤 화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읽으면 시를 이해하는데 훨씬 쉽고 재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허구적 발화의 청자로 간주되는 독자는 즉 시적 화자라고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시적 그 시 내에서 텍스트 내에서 그 안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 화자의 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시를 이해하는데 독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도 그 시를 읽어낼 때 해석을 할 때 물론 이제 또 이런 게 이런 게 또 있었죠.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네 가지 방법 해가지고 그 작가의 전기적 사실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뭐 작가론적 혹은 뭐 표현론적 관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문학 작품에 반영된 현실은 무엇인가를 좀 따져 묻는 그런 뭐 모방론적 또는 반영론적 관점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 작품을 읽고 난 다음에 독자의 어떤 반응, 뭐 독자 비평, 그 수용론적 또는 뭐 반영론적 관점. 자, 이런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고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제 다 텍스트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걸 외제적 관점. 그럼 하나가 그냥 내재적 관점. 그러니까 형식주의자들이 말한 것도 꼭 같아요. 러시아. 그다음에 영미의 신비평가들이. 그러니까 작가의 이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작가의 전개적 사실, 작가가 누구인지 크게 상관없다. 현실의 반영도 뭐 신경 쓸 거 없다. 독자가 뭐 읽거나 말거나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독자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작품 텍스트 내적 형식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에서 텍스트, 그러니까 진달래꽃 같은 경우 봅시다. 그 시 텍스트 내적 어떤 상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가? 이별의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화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조라든가 태도, 환성의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이 시의 주제의식이 무엇인가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또 아까 이 오주 1차 시 공부를 시작할 때 그 네 가지 그 시를 대면 다시 보면 시에서 표현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 대체로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감정의 표현을 보다 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중시할 수도 있겠고, 사유의 표현을 중시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의 표현을 중시하는 시도 있겠고, 사건의 표현을 중요시하는 시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들은 서로 적절하게 그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 적절하게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시가 어떤 작가 자신의 목소리로서의 서정적 자 또는 작가와 무관한 어떤 그 시적 상황 그 속에서의 그 시적 화자 이렇게 크게 지금 나누고는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또 그러면 소위 말하면 서정식자, 작가를 대신한 서정식자, 작가와 무관한 테스트 내에서의 상황 속에서의 그 발언하는 시적 화자 이것만 가지고 모든 작품을 또 다 읽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관점이 제시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5주 1차시 뭐 50분 된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정도 하고 또 쉬었다가 HRC에서 계속 연결해서 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읽는다는 것인가? 시에서의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혹은 무엇의 것인가를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 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